50대 명퇴자와 구직자들의 잔혹한 현실. 경기 남부 신도시의 한 사진관. 월요일 오전 셔츠 깃을 매만지며 의자에 앉은 남자가 있었다. 장도연 57세. 셔터 소리가 울리고 모니터에 뜬 얼굴은 꽤 괜찮아 보였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사진사는 알고 있었다. 이 사진으로 이력서를 쓸 것이고 아마도 답장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매주 이런 50대 남성들이 찾아온다. 모두 비슷한 표정으로 비슷한 희망을 품고 사진을 찍으러 온다. 오늘의 이야기는 5명의 구직자의 사연과 희망퇴직 후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를 재구성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장 연구소장에서 실업자로. 장도연이 회사를 떠난 건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회사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자 연구소장에서 임원급 관리자로 역할이 바뀌었다.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던 사람이 일반 관리자가 되었고, 그에게 부여된 역할은 연구소 내에 있는 구조조정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었다. 정리 대상 명단을 들여다보던 어느 날 그는 결심했다. 차라리 내가 나가겠습니다. 명예퇴직금 액수는 나쁘지 않았다. 수십 년간 받던 연봉도 적지 않았고 자신의 경력과 엔지니어로서의 보유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다. 이 정도 경력이면 금방 새로운 회사를 찾을 수 있겠지. 하지만 퇴직 1년 후 그는 집 거실 소파에 가장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취업 사이트와 HR 회사에 지원한 기록을 보면 처절했다. 전문가 포지션부터 시작해 연구개발, 품질관리, 생산기술, 심지어 사무보조까지. 지원한 곳만 수십 곳. 돌아온 답변은 없었다. 경력 과다, 연봉 협의 불가, 연령대 미스매치라는 말조차 없었다. 그냥 아무 답이 없었다. 아내는 이제 출근길 남편을 배웅하는 대신 멍하니 앉아있는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일할 때는 늘 바쁘다고만 했던 사람이 이젠 아침에 눈 떠도 갈 데가 없다는 게, 그게 제일 마음 아파요. 장도연은 소위 낀 세대였다. 위로는 연로한 부모, 아래로는 학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한 자녀들. 명예퇴직으로 퇴직은 생각보다 빨리 왔지만 부양 책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2장 금형 설계자에서 신호수로. 충청의 한 공사 현장 새벽 6시, 안전모를 눌러 쓴 박성진이 현장 출입구를 통과한다. 그의 하루는 새벽 4시 기상, 5시 출근으로 시작된다. 지금 그는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을 만들고 콘크리트 타설하는 레미콘 차량에 신호를 보내는 안전수 겸 신호수다. 하지만 그의 첫 직업은 전혀 달랐다. 젊은 시절 박성진은 금형 설계를 전공했다. 자동차 부품을 찍어내는 금형을 설계하고 공장에서 밤샘을 밥 먹듯 하던 30대와 40대를 보냈다. 손으로 기술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자부심도 강했다. 문제는 산업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시제품 생산에서 AI를 활용한 가상 시제품으로, 또한 복잡한 금속 부품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가 몸담았던 업체의 물량이 빠져나갔다. 처음에는 잠깐이겠지 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일은 돌아오지 않았다.
회사와 함께 버티면 뭔가 돌파구가 생길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가 먼저 떠나는 방향으로 흘렀다. 퇴사 후 그는 여러 공장을 전전했다. 짧게는 몇 달, 길어야 1년. 경력만 보면 우대라지만 실제 제안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단순 노무직뿐이었다. 결정적으로 그를 건설 현장으로 내몬 건 고등학생이 된 딸이었다. 지방 기숙학교에 다니는 딸의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 좀 덜 쓰자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다. 그에게 필요한 건 과거 경력에 대한 자존심이 아니라 매달 꽂히는 일정한 급여였다. 내가 예전에 얼마 받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접었죠. 지금은 딸 등록금만 지키자가 제일 큰 목표예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오일 자국 가득한 예전. 작업복을 쓸어내리는 손길에는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낭비해 온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3장 자격증 18개의 무게. 충청의 또 다른 공단 도시. 정혜수는 10년 넘게 한 공장에서 운전과 물류 업무를 맡았다. 지게차를 몰고 자재를 나르고 회사 심부름과 사람들의 이동까지. 그는 회사에서 1인 10역을 하는 멀티플레이어였다. 요즘 다 힘든 거 아시죠? 익숙한 말투로 시작된 인사 담당자의 첫 마디는 곧 희망퇴직 신청 안내로 이어졌다. 아이의 학비와 집 대출을 생각하면 버티는 게 맞을 것 같았지만 정혜수는 결국 손을 들었다. 내가 빠져도 팀은 굴러갈 테니 차라리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나가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퇴직금은 집 대출을 갚고 나니 거의 남지 않았다. 통장에는 대출 상환 완료라는 기록만 남았다. 그가 내세울 수 있는 무기는 자격증이었다. 화물운송, 택시, 버스, 대형운전, 지게차, 굴착기, 로더, 소형 선박 조종 면허까지 수년 동안 틈날 때마다 공부에 딴 자격증이 18개. 손으로 먹고 살려면 자격증이 많아야 한다고 그는 그렇게 믿었다. 언젠가 하나쯤은 꼭 쓰일 거라고. 하지만 탱크로리 운전, 시내버스 기사, 각종 운송회사에 이력서를 내도 부르는 곳은 많지 않았다. 혹시라도 연락이 와도 급여 조건이 문제였다. 퇴직 전 월급의 절반에 못 미치는 곳도 많았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올해 대학에 들어간 딸의 등록금, 자취방 월세, 생활비가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다. 실업급여 나오는 동안은 버틸 수 있는데 그 이후가 문제죠. 일단 무조건 직장을 잡아야 한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사장 학원가의 새로운 풍경. 서울 외곽의 오래된 상권거리. 한때 공무원 시험 학원으로 붐볐던 건물에는 이제 각종 자격증 학원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주택관리사, 전기기능사, 용접, 타일 기능사, 드론 조종. 강의실 안 풍경이 예전과 달라졌다. 20대가 아니라 머리 희끗한 50대, 60대 수강생들이 더 많이 보인다. 한 중년 남성은 몇 년 전 금융회사에서 희망퇴직했다. 정장은 벗었지만 여전히 출근하듯 학원으로 향한다. 목에 매던 사원증 대신 강의실 출석표에 도장을 찍는다. 퇴직금으로 받은 연금만으로는 택도 없어요.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줄어드니까 뭔가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이런 자격증에 눈이 가더라고요.
다른 강의실에서는 타일 기능사 실기 수업이 한창이다. 무릎 보호대를 찬 중년 수강생들이 강사의 동작을 따라가느라 땀을 흘린다. 얼마 전까지 한 회사의 과장이었던 오동진. 그는 몇 달째 이곳에서 타일 기술을 배우고 있다. 그는 회사 그만둘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 가서 일할 곳 없겠냐 싶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갈 데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몸이 허락하는 한 기술을 하나 배워두면 누군가는 불러주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한다고 이야기한 그는 학원에서 대부분을 보낸다. 하지만 잔인한 현실이 하나 더 있었다.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일이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타일, 용접, 미장 같은 기술 직종은 대부분 팀 단위로 움직인다. 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 것, 팀에 끼어들 자리를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장벽이다. 5장 새벽 인력시장의 진실. 서울 서쪽 도심 반대편 새벽의 인력시장 풍경은 더 냉혹하다. 어두운 골목, 소규모 인력 소개소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 안내판에는 하루 일당과 작업지가 적힌 종이가 붙는다. 진열대 앞 상품처럼 몸을 빌려 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예전에는 여기 사람들 대부분 아침 일찍 다 나갔어요. 지금은 열에 9은 그냥 남아요. 줄의 상당수는 50대, 60대 남성들이다. 어제도, 그제도, 그저께도 나왔지만 이번 주에 현장에 나간 날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고 공사가 미뤄지거나 멈추면서 그들의 일자리도 함께 줄어들었다. 단 하루라도 일감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새벽마다 같은 골목을 서성이지만 하루 일당을 벌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6장 안정된 직장은 없다. 한때 사람들은 정부 출연기관, 공기업, 공공기관을 안정된 직장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곳에도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이 스며들었다. 한 공기업에서 오랫동안 통신망을 관리하던 현장 인력에게 자회사로 옮겨 같은 일을 하거나 영업부서로 재배치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희망퇴직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현장 업무를 평생 직장이라 믿고 버텨온 사람들에게 낯선 지방, 영업지로 이동해 실적을 내라는 요구는 사실상 나가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새 회사로 가도 고용이 정말 끝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는다 해도 영업을 못하면 또 다른 압박이 올 거고요.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아 나가자니, 불안하고 남아서 버티자니 앞으로의 근무 조건이 더 걱정이다. 업종과 기업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기업 전체에서 비슷한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 정년을 채우기도 전에 나갈 준비를 하라는 말이 평범한 안내처럼 들리는 시대가 되고 있다. 7장 30대의 결정된 은퇴 후 삶.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다.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겪은 나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은퇴 후 삶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이다. 시간과 돈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과 연금에만 의존하며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사람들. 흥미로운 건 그 갈림길이 60대 노년이 아니라 40대 전후에 이미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은퇴 후에 여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30대 때부터 일정한 수준의 자산을 쌓아뒀다. 첫 집을 사는 시기가 빨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정년 전까지 대부분 상환했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대출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은 퇴직 이후에도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느라 연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 상환과 이자, 납부로 연금의 대부분을 사용해야 했다. 결국 50대 이후의 노후 준비는 갑자기 크게 벌어야 한다가 아니라 생활 수준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것과 인생 이막에 대한 준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8장 50대 체크 포인트. 전문가들은 50대가 되면 4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생활 수준. 보통 회사원에게 50대는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다. 이때 집을 넓히고 차를 바꾸고 소비를 늘리면 퇴직 후 그 수준을 끌어내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번만이야라며 올린 기준은 평생 지켜야 하는 약속처럼 따라붙는다. 둘째, 대출과 이자 문제. 주택을 언제 샀는지, 남은 대출은 얼마나 되는지, 이자, 부담이 은퇴 이후에도 이어질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은 이자, 자동이체 앞에서 힘을 잃는다. 셋째, 자녀에 대한 지출. 자녀 교육비, 유학비, 결혼 자금 등 마음 같아선 끝까지 도와주고 싶지만 부모의 통장이 먼저 바닥나 버리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짐으로 돌아올 수 있다. 어디까지 도와줄지, 언제부터 이제 너의 몫이라고 말할지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합의한 선이 필요하다. 넷째, 소득의 다변화. 정년 이후에도 몸을 크게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조금씩 천천히 준비해 두는 것이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슬로우 창업이라고 부른다. 커다란 투자나 대박을 노리는 창업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두는 것. 반려동물 산책 대행, 동네 아이들 과학 실험 교실, 취미 농사와 장터 판매, 지역 행사, 사진 촬영, 분리수거 대행 등.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버는가가 아니라 내가 즐기며 오래 할 수 있는가다.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몸과 마음이 버틸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은퇴 후에 긴 시간을 견디는 힘이 된다. 9장 외로움을 이기는 법. 50대 구직자들이 공통적으로 입에 올리는 단어가 있다. 외로움. 회사에서 퇴직한 뒤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회의, 보고, 회식 자리에서 만났던 동료들은 이제 현직자와 퇴직자라는 이름으로 갈라진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온전히 기대기에는 서로의 짐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은퇴 전문가들은 가족도 직장도 아닌 제3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동네 도서관 봉사 모임, 주민센터 기타 동호회, 지역 축제준비위원회, 작은 글쓰기 모임처럼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직함이 필요 없다. 어디 회사 몇 급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만 중요하다. 관계의 깊이도 다르다. 일상을 나누되 서로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파고들지 않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그 적당한 거리가 은퇴 후의 마음을 지켜주는 완충 장치가 된다. 10장 내가 늙지 않도록 하는 법. 몸의 노화만큼이나 중요한 건 마음의 노화다. 은퇴 후 특정 작가의 책만 반복해서 읽고 늘 같은 산책 코스만 걷고 편한 사람들만 만나고 늘 하던 얘기만 하는 생활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내면에서는 뇌를 빠르게 굳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정보의 습득만큼 생각의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쓴다.
말한다.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뇌에게 새로운 자극이 된다. 짧은 글이라도 꾸준히 써보는 것. 블로그 일기, 손편지, 독서 기록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한다. 또한 TV나 라디오를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출력을 요구한다. 퇴직자 모임, 동네 소모임, 스터디 그룹 등에서 내 생각을 말해보는 연습을 계속하는 사람과 혼자. 집안에서 TV만 보는 사람의 10년 뒤 표정은 분명히 달라진다. 50대 구직자들의 얼굴에는 공통된 표정이 있다. 두려움과 체념 사이 어딘가에 걸려있는 듯한 얼굴. 이들은 유행을 바라지 않았다. 고도성장기,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지나며 회사와 함께 쓸려다녔고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자기 시간을 쓰지 못한 세대다. 문제는 그 대가로 얻은 경력을 퇴직 이후에 쓸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적다는 데 있다. 분석과 협상, 조직관리, 연구개발.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이 퇴직과 동시에 단순 노무와 단기 아르바이트로 환원되고 많은 현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준비다. 늦어도 50대에는 자신의 생활 수준을 점검하고 대출과 자녀 지출의 구조를 다시 짜고 몸이 허락하는 한 오래 할 수 있는 일과 직장 밖의 인간관계를 천천히 만들어 가야 한다. 장도연 씨는 오늘도 새로운 이력서를 보낸다고 한다. 박성진 씨는 새벽 공사 현장에서 새로운 일을 계속 찾고 있고, 정혜수 씨는 버스 회사뿐 아니라 운전 자격이 필요한 채용 공고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수많은 이름 모를 50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내일을 버티고 있다. 이들의 삶에서 보듯이 막연한 노후나 미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생 후반 10만 시간을 준비해야 할 때다. 당신이 30대, 40대라면 지금 당신의 소비 패턴과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가 30년 후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당신이 5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 퇴직 이후에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